19. 역사의 화살. 농업혁명 이래 인간 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해졌다. 그동안 그런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상상의 건축물 역시 더욱 정교해졌다. 신화와 허구는 사람들을 거의 출생 직후부터 길들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기준에 맞게 처신하며 특정한 것을 원하고 특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적 본능을 창조했다. 이런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다. 20세기 전반의 학자들은 모든 문화가 완전하고 조화로우며 언제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불변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다. 인간 집단들은 독자적인 세계관과 사회적, 법적, 정치적 처리 방식의 체계를 지녔으며 이것들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순조롭게 운영된다고 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로 남겨진 문화는 변화하지 않았다. 늘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변화는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있을 때만 생겨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인류학자, 역사학자, 정치가들은 마치 사모아나 태즈메이니아 사람들이 태고 쪽부터 동일한 신념과 규범과 가치관을 지니고 살았던 것처럼 사모아 문화니 태즈메이니아 문화니 하는 식으로 언급했다. 오늘날 문화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진실은 그 반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문화는 나름의 전형적인 신념, 규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환경의 변화나 이웃 문화와의 접촉에 반응해 스스로 모습을 끊임없이 바꾼다. 스스로의 내부적 역동성으로 인해 변화를 겪기도 한다. 안정된 생태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존재하는 문화조차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모순이 없는 물리 법칙과 달리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는 내적 모순을 지닌다. 문화는 이런 모순을 중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런 과정이 변화에 불을 지핀다. 예컨대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기독교와 기사도를 둘 다 믿었다. 전형적인 귀족은 아침에는 교회에 가서 성직자가 성인들의 삶에 대해 늘어놓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직자는 말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와 유욕과 명예는 위험한 유혹이다. 너는 유혹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야 한다. 그분처럼 온유하며 폭력과 방종을 피하라. 만일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온유하고 수심 어린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귀족은 가장 좋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영주의 성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하러 간다. 와인이 물처럼 흐르고 음유 시인은 원탁의 기사 랜슬롯과 그의 애인이자 아서왕의 부인인 귀네비어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손님들은 추잡한 농담과 유혈이 낭자한 전쟁 이야기를 나눈다. 영주들은 선언한다. 수치스럽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너희 명예를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수치는 피로써만 씻을 수 있다. 너의 적이 내 앞에서 도망치고 그들의 아름다운 딸들이 네 발 아래서 떨고 있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는가. 모순은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의 귀족, 성직자, 평민이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동안 문화는 변화했다. 십자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십자군 전쟁에서 기사들은 자신의 군사적 역량과 종교적 헌신을 단칼에 보여줄 수 있었다. 똑같은 모순이 성당 기사단과 간호 기사단을 낳았는데 이들은 기독교와 기사도의 이상을 더욱더 단단하게 결합시키려 한 조직들이었다. 아서왕 이야기나 성배 이야기 같은 중세 예술과 문학의 많은 부분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카멜롯 이야기는 훌륭한 기사는 훌륭한 기독교인일 수도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는 것. 또 반대로 훌륭한 기독교인은 훌륭한 기사일 수도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 이외에 무엇이란 말인가. 또 다른 예는 현대의 정치 질서다. 프랑스 혁명 이래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은 점차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된다.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은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 없다. 모든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필연적으로 평등에 금이 간다. 1789년 이래 세계 정치사는 이 모순을 화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의 자유에 우선권을 주었다. 설령 그것이 파산한 빈민층 가족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아들에게는 소매치기 학교에 들어가는 것 이외의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라도 말이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공산주의의 평등주의 이상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하려는 야만적인 독재를 생산해냈는지를 알 것이다. 오늘날 미국 정치도 이 모순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더 공평한 사회를 원한다. 설령 그것이 세금을 올려서 가난한 사람과 노약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 어째서 정부는 내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걸까? 나는 그 돈을 애들 대학 보내는 데 쓰고 싶은데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를 원한다. 설령 그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말이다. 중세문화가 기사도와 기독교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는 데 실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 모순은 모든 인간 문화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 이것은 문화의 엔진으로서 우리 종의 창의성과 활력의 근원이기도 하다. 서로 충돌하는 두 음이 동시에 연주되면서 음악작품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듯이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가치의 불협화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재평가하고 비판하게 만든다. 일관성은 따분한 사고의 놀이터다. 만일 긴장과 분쟁과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가 모든 문화의 향신료라면 어떤 문화에 속한 인간이든 누구나 상반되는 신념을 지닐 것이며 서로 상충하는 가치에 의해 찢길 것이다. 이것은 모든 문화의 공통적인 핵심적 측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까지 있다. 인지부조화다. 인지부조화는 흔히 인간 정신의 실패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 자산이다. 만일 사람들에게 모순되는 신념과 가치를 품을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의 문화 자체는 건설하고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컨대 기독교인은 당신이 근처 모스크에 참배하러 가는 무슬림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모든 무슬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순수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무슬림 문화에서 가장 극심한 딜레마의 현장을 찾아봐야 한다. 규칙이 서로 충돌하고 규범이 서로 난투를 벌이는 지점 말이다. 무슬림들이 두 가지 지상 명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점이야말로 당신이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정찰위성. 인간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변화는 완전히 무작위적일까? 아니면 뭔가 전체적인 패턴이 있을까? 다시 말해 역사에서는 방향성이 있을까? 대답은 있다이다. 수만 년에 걸쳐 작고 단순한 문화들이 점차 뭉쳐서 더 크고 복잡한 문명으로 변했다. 그래서 세계의 메가 문화의 개수는 점점 적어지는 동시에 각각은 점점 더 크고 복잡해졌다. 물론 이것은 매우 단순한 일반화로 거시적 수준에서만 맞는 이야기다. 미시 수준에서 보면 다르다.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메가 문화를 이루는 문화 집단들이 있듯이 조각조각 분열되는 메가 문화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몽골 제국은 한껏 팽창해서 아시아의 광활한 지역과 유럽의 일부분까지 지배했지만 결국 여러 조각으로 쪼개졌다. 기독교는 한꺼번에 수억 명씩 개종시켰지만 결국 수없이 많은 분파로 갈라졌다. 라틴어는 서부 및 중부 유럽에 퍼져나간 뒤 지역별 방언으로 쪼개져 각각이 결국 각국의 언어가 되었다.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불굴의 기세로 진행되는 데에 비해 분열은 일시적인 반전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의 방향을 인식하는 일은 사실상 시점의 문제다. 역사를 조감도처럼 보면, 즉 역사 발전은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라는 단위로 검토하면 역사가 통일의 방향으로 향하는지 다양성의 방향으로 향하는지 판정하기 어렵다. 장기적 과정을 이해하기에 조감도는 너무 근시안적이다. 그보다는 우주에 떠있는 정찰 위성의 시점을, 즉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라는 단위를 스캔하는 시점을 취하는 게 낫다.
이 시각에서 보면 역사가 통일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기독교의 분화와 몽골 제국의 붕괴는 역사라는 고속도로의 과속 방지턱에 지나지 않았다. 역사의 전반적인 방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한 순간에 지구라는 행성 위에 각기 분리된 채 공존했던 인간 세상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행성 전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 지구는 각기 격리된 수많은 인간 세상들로 구성된 은하와 같다.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 그랬다. 호주 남쪽에 있는 중간 크기의 섬 태즈메이니아를 떠올려보자. 이 섬은 기원전 10만 년경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호주 본토에서 분리되었다. 섬에는 수렵 채집인 몇천 명이 남았고 이들은 19세기 유럽인이 도착할 때까지 다른 인류와는 아무 접촉도 하지 못한 채 살았다. 12,000년간 태즈메이니아 바깥의 사람들은 이 섬이 존재하는 줄 몰랐고 이 섬 사람들은 바깥 세계에 누군가 살고 있는 줄 몰랐다. 이들에게는 나름의 전쟁, 정치 투쟁, 사회적 변동, 문화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가령 중국의 황제나 메소포타미아의 통치자에게 태즈메이니아는 목성의 위성 중 한 곳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즈메이니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살았다. 미국과 유럽 역시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에 서로 고립된 세계였다. 기원 후 378년 동로마 제국의 발렌스 황제는 아드로아노풀 전투에서 고트족에게 패해 사망했다. 같은 해 마야 티갈의 착톡 아이착 왕은 테오티우아칸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해 사망했다. 로마의 패배와 테오티아우칸의 용성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로마는 화성에 있고 테오티아우칸은 금성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 세상들이 공존했을까? 기원전 만년경 우리 행성의 이 숫자는 수천 개였다. 기원전 2000년이 되자 숫자는 수백 개, 많아야 2000에서 3000개로 줄었다. 기원 후 1450년이 되자 그 숫자는 그보다 더 극적으로 줄었다. 유럽에는 세계 탐사 직전인 그 시기에 지구에는 태즈메이니아 같은 고립된 작은 세계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지만 90%에 가까운 인류는 아프로아시아 세상이라는 단 하나의 큰 세상에 살았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머지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류는 상당한 규모와 복잡성을 지닌 4개의 세계로 분리되어 있었다. 1. 중미 대부분과 북미 일부를 아우르는 메소아메리카 세계. 2. 남미 서부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안데스 세계. 3. 호주 대륙을 아우르는 호주 세계. 4. 하와이에서 뉴질랜드에 이르는 남서태평양의 섬 대부분을 아우르는 대양 세계. 이후 300년간 아프로아시아 거인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 전부를 집어삼켰다. 1521년에는 메소아메리카 세계를 먹어치웠다. 스페인인들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아프로아시아는 대양 세계도 처음 뜯어먹었다.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세계 일주 항해를 하고 그 직후 정복을 마무리 지은 것이었다. 안데스 세계는 1532년에 붕괴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잉카 제국을 짓밟은 것이었다. 유럽인이 처음 호주 대륙에 상륙한 것은 1606년이었고 자연 그대로의 대륙이 끝장난 것은 영국이 본격적인 식민지화를 시작한 1788년이었다. 그 후 15년 뒤에 영국인들은 태즈메이니아의 첫 정착지를 건설함으로써 최후까지 남아있던 독자적 인간 세계를 아프로아시아의 영향권에 편입시켰다. 아프로아시아가 삼킨 것들을 모두 소화하는 데는 이후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그 과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인류는 동일한 지정학 체계, 동일한 경제 체제, 동일한 법 체계, 동일한 과학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전 지구 문화는 균일하지 않다. 하나의 유기체에 수많은 장기들과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의 전 지구 문화는 뉴욕의 증권 중개인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양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 방식들과 사람들을 아우른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여전히 서로 논쟁하고 싸우지만 논쟁에 사용하는 개념은 동일하고 싸움에 사용하는 무기도 동일하다. 진정한 문명의 충돌은 청각장애인들이 말로 나누는 대화와 같다. 누구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이란과 미국이 상대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부딪히는 상황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국민, 국가, 자본주의, 경제, 국제적 관리, 핵 물리학이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여전히 고유 문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만일 그 고유성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발달한 무엇,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대의 지역 전통으로 구성된 것을 뜻한다면 오늘날 지구상에는 고유 문화가 하나도 없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모든 문화는 홍수처럼 범람한 지구적 영향들에 의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이런 지구와의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이른바 민속 요리다. 우리는 이탈리아 식당에서는 토마토 소스를 넣은 스파게티를 예상하고 폴란드와 아일랜드 식당에서는 많은 감자를, 아르헨티나 식당에선 수십 종의 스테이크 중 하나를 고를 것을, 인도 식당에선 거의 모든 음식에 매운 고추가 들어갈 것을, 그리고 모든 스위스 카페의 하이라이트는 크림을 잔뜩 넣은 뜨겁고 진한 코코아일 것을 예상한다. 하지만 이 중 어떤 음식도 이들 국가가 원산지는 아니다. 토마토, 고추, 코코아의 원산지는 멕시코다. 이것들은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한 다음에야 유럽과 아시아에 들어왔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단테 알리기에리는 토마토 소스가 듬뿍 묻은 스파게티를 포크로 감아본 일이 없다. 윌리엄 텔은 초콜릿을 맛본 일이 없으며 부처는 음식에 고추를 넣어 먹은 일이 없다. 감자가 폴란드와 아일랜드에 들어온 지는 4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1492년 아르헨티나에서 얻을 수 있는 스테이크는 라마 고기로 만든 것 뿐이었다. 할리우드 영화는 대초원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용감한 기수의 이미지로 조상들의 관습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개척자들의 마차를 용기 있게 습격하는 이미지로 줄곧 그려왔다. 하지만 북미 원주민 기수들은 어떤 고유한 고대 문화의 수호자가 아니었다. 17에서 18세기 북미 서부의 평원을 휩쓸었던 중대한 군사 정치적 혁명의 산물이었다. 그즈음 유럽의 말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라는 존재가 없었다. 19세기 수족과 아파치족의 문화에는 매력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이것은 고유 문화라기보다는 세계적 힘들이 빚어낸 결과인 근대 문화였다. 지구적 비전. 실질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지구적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국들이 커지고 무역이 활발해진 지난 몇 세기 동안 진행되었다. 아프로아시아, 미국, 호주, 오세아니아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견고해지는 유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멕시코의 고추가 인도 음식에 들어가고 스페인의 소가 아르헨티나에서 풀을 뜯게 되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욱 중요한 발전이 기원전 첫 밀레니엄 동안 이루어졌는데 바로 보편적 질서라는 개념이 뿌리를 내린 시점이었다. 그 이전 수천 년 동안에도 역사는 이미 지구적 통일의 방향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보편적 질서라는 관념은 아직 낯설었다. 호모사피엔스는 사람을 우리와 그들로 나뉘어서 생각하도록 진화했다. 우리란 누구든 내 바로 주위에 있는 집단을 말했다. 그들이란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었다. 사실 어떤 사회적 동물도 자신이 속한 종 전체의 이익에 이끌려 행동하지는 않는다. 침팬지 종의 이익에 관심을 가는 침팬지는 한 마리도 없고 지구적 달팽이 공동체를 위해 촉수 한쪽이라도 까딱하는 수고를 들일 달팽이는 없으며 알파수컷 사자들 중에 모든 사자의 왕이 되고자 나서는 놈도 없고 벌집 입구에 만국의 일벌들이여 단결하라는 구호가 붙어있는 경우도 없다. 하지만 인지혁명의 시발로 호모 사피엔스는 이 점에서 점점 더 예외가 되어갔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형제나 친구라고 상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형제애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건너편 골짜기 어딘가 혹은 저산 너머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초의 파라오 메네스가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를 통일했을 때
이집트인들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이집트의 국경에 있으며 그 너머에는 야만인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었다. 야만인들은 낯설고 위협적이었으며 오로지 이집트에 필요한 땅이나 천연 자원을 이들이 가지고 있을 때만 흥미로운 존재였다. 흥미의 크기는 필요의 크기에 비례했다. 사람들이 창조한 모든 상상의 질서는 인류의 상당한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원전 첫 밀레니엄 동안 보편적 질서가 될 잠재력이 있는 후보 3가지가 출현했다. 세 후보 중 하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세계 전체와 인류 전체를 하나의 법 체계로 통치되는 하나의 단위로 상상할 수 있었다.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모두가 우리였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최초로 등장한 보편적 질서는 경제적인 것, 즉 화폐 질서였다. 두 번째 보편적 질서는 정치적인 것, 즉 제국의 질서였다. 세 번째 보편적 질서는 종교적인 것, 즉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보편적 종교의 질서였다.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진화적 구분을 처음으로 어찌어찌 초월했고 인류의 잠재적 통일을 내다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상인, 정복자, 예언자들이었다. 상인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단일 시장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고객이었다. 이들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경제 질서를 세우고 싶어 했다. 정복자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단일 제국이었고 모든 인간은 잠재적 신민이었다. 예언자들에게는 온 세계의 진리는 하나뿐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신자였다. 이들 역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지난 3000년간 사람들은 이런 지구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점점 더 야심찬 시도를 했다. 이어지는 세 장에서는 화폐와 제국과 보편 종교가 어떻게 퍼져나갔고 어떻게 오늘날의 통합된 세계의 기초를 닦았는가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사상 최대의 정복자, 극도의 관용과 융통성을 지녔으며 사람들을 열렬한 사도로 만들었던 정복자에 대한 것이다. 이 정복자는 바로 돈이다. 같은 신을 믿거나 같은 왕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꺼이 같은 돈을 사용하려 한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문화, 미국의 종교, 미국의 정치를 그토록 증오했지만 미국 달러는 매우 좋아했다. 돈은 어떻게 신과 왕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